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공식 인사, 이렇게 손 들어서 인사하는 공식 인사법인데요. 일본 중앙은행 총재 우에다 총재도 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뭔가의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 슈퍼엔저와의 작별을 고하는 공식 인사인지, 일본의 금리 인상 전망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들의 관심, 궁금증들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 그리고 통화정책의 긴축적인 그 행보가 정말 많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만큼 세계 각국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다. 역시 관심이 주목되는 만큼 그 일본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따른 시장에 주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슈퍼 엔저 시대는 정말 종식되는 것인가? 그럼 엔화는 강세 기조로 계속 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이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결과, 어떤 일본의 어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경제 전망이죠. 바로 Outlook for Economic Activity and Prices, 이 보고서의 기초에서 향후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은 어떠할지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말 슈퍼 엔저와의 종식은 시작되는 것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일이죠. 일본은행이 역피벗을 결정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높은 금리에서 점차 내려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 피벗의 시작인데, 일본은행은 오히려 반대로 피벗을 시작하고 있다.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금리를 인하만 하다가 또 낮은 금리는커녕 마이너스 금리죠. 2016년부터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운용해 오다가 24년 3월에 금리를 인상해서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피하더니 또 약 3개월 만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린 겁니다. 금리도 인상했지만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밖의 통화정책 기조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세계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금리 인하 2번 했죠. 유로존 금리 인하 했습니다. 스웨덴 금리 인하 했습니다. 스위스 2번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도 9월 정도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나홀로 금리를 인상하는 일종의 역피벗의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이런 피벗에 대한 의사결정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을 추진했고, 물가 상승률이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선정한 목표 물가 수준에 부합하게 온다면, 그렇다면 정상적인 금리, 너무나 제약적인 높은 금리가 아닌 각국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유로존도 역시 유로존 나름대로, 영국도 영국 나름대로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럼 일본 중앙은행은 무엇일까?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가 정상일 리는 없잖아요. 제로 금리가 정상적인 금리일 리는 없잖아요. 너무 과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일본 중앙은행도 판단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전제 조건이 마련이 된다면 일본 중앙은행도 정상적인 금리를 향해 인상하는 경로로 갈 것이다. 이게 금리 정상화의 과정이고,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죠.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답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정상적인 금리를 찾아,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상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미국과 일본 간 이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과정이고,
좁혀지는 과정에서 이제 슈퍼 강달러 시대는 저무는 게 아닌가, 슈퍼 엔저의 시대는 저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실제 그것에 반응하듯 일본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급락했죠. 급락하는 현상이 슈퍼 엔저 시대의 어떤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리 결정뿐만이 아니에요.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죠. 하나가 금리 결정이라는 오른팔 의사결정이고, 또 이 유동성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왼팔의 통화정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왼팔은 무엇이냐? 장기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자 하는 것이 유동성 공급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금리 결정은 금리 결정이지만 그동안 장기 국채를 매입해왔던 그 규모를, 매입 예정액을 이제 점차 줄여나가자,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4천억 엔 가량 매입 규모를 감액해 나가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더군다나 이 감액해서 26년 약 1월에서 3월 정도가 되면 약 3조 엔 정도에 이르게 매입 감액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른바 테이퍼링인 거죠. 유동성을 공급했었다라고 한다면 공급액이 이만큼이었었는데 갑자기 공급액을 0으로 줄여버리면 뭐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갑자기 줄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 이른바 테이퍼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다만 24년 현재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25년 6월 정도가 되면 역시 금융정책회의를 통해서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국채시장의 동향이라든가 그 영향 등을 점검하겠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철저히 수정을 하겠고, 아니라고 한다면 4월 이후 매입 방침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결과를 제시해서 추가적으로 매입 감액을 실시할 건지 여부를 또 결정해 나가겠다. 이 중간평가 이후의 과정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일본 은행은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공급했던 유동성 공급량을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을 발표하는 것, 이거 자체가 점차 극단적인 완화의 시대에서 점진적으로 긴축의 시대로의 전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 피벗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 매입 감액 계획을 실시함에 따라서 국채 보유 잔고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장기적으로 대략 한 7에서 8% 정도 감소하지 않겠는가, 국채 보유 잔고액이 줄어들 것까지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2022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물가가 등장했죠. 미국 9.1% 정점을 기록했고요. 한국 6.3%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높은 물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워낙 낮은 물가를 오랫동안 경험했었던 일본은 디플레이션, 저물가가 걱정이었었던 이 나라가 3%대 4% 정도 수준의 나름의 고물가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물가 정상화되네 하면서 감사하다, 땡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 고물가 상황이 나타남에 따라서 굳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가는 정상화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 일본 경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해서 경기 부양을 실시한다면 물가는 물가대로 정상화되고 경기는 경기대로 정상화되니까 최적의 통화 정책을 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과정에서 2020년, 22년, 24년까지도 금리를 계속 낮은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운용해 왔던 거예요. 근데 향후 일본 경제 전망 보시는 것처럼 24년 경제 0.6% 성장에 머무릅니다. 25년, 26년 성장해봐야 뭐 많아야 1%대 성장밖에
안 되는 것으로 맥시멈 1%인 거예요. 이것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본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경제가 아닌데 마음 놓고 금리 인상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어렵다라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볼게요. 지금 현재 나름 일본 중앙은행이 그토록 그림 그리던 꿈꿔왔던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5년, 26년 2%대를 기록할 수도 있고 또 26년까지 되면 2%를 다시 밑돌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는 부진한 채로 계속 운용되고 물가는 또 다시 2%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국면에서 마음 놓고 금리를 차곡차곡 인상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국면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향후 실질 GDP의 증가율을 전망하는데 향후에 2020년, 21년에 경험했었던 그런 경제라기보다는 다시 1%대 성장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도 나름 22년에는 고물가를 경험했지만 21년까지 경험했었던 그 물가 상승률의 실적치가 어떻습니까?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까? 그게 두렵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싶지만 금리를 정상화하고 싶지만 그 금리 정상화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다.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일본 경제 보십시오.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2020년 마이너스 4%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일본 경제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코로나19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했을지라도 일본은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금리 인하할 만한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미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어떻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합니까? 결국 이런 추가적으로 어떤 변수,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등장해서 일본 경제가 혼란에 처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혼란으로부터 극복할 통화정책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가 찾아온다면 24년, 25년에 물가상승률 정상 범위, 경제성장률 그래도 1%면 괜찮아 할 만한 그 범위에 찾아온다면 어떤 상황을 감내하더라도 금리를 나름 정상화해서 통화정책 수단을 갖춰보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통화정책 수단이 있어야, 쉽게 말하면 총이 있는데 총알이 있어야 필요할 때 총을 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총알이 없는 상태니까 총알을 갖춰보자 하는 방향으로의 금리 정상화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BOJ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일본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락했었죠. 역시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도 급락했었죠. 또 일본의 니케이 주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화정책의 정상화구나. 그럼 일본 경제는 이제 경제도 괜찮고 물가도 잡히고 금리도 정상화되니 다다익선 아닌가 이런 판단들도 일단 작용됐겠죠. 그 밖에 또 한 가지 작용은 금융기업들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은행들을 중심으로 상업은행들이죠. 이들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나름 높아지는 금리 레벨이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예대 마진을 챙길 수 있겠구나.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의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은행주들이 대폭 투자 대상이 됐던 거고 그 은행 종목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유입됐었던 거.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 이런 것들이 바로 통화정책에 따른 즉각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향후 일본의 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한번 가늠해보고 그러면 그것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서 대응책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우에다 총재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경제, 물가 흐름, 이런 흐름들이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 BOJ의 전망에 부합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그 금리 인상의 범위는 특별히 0.5%를 한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0.5%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BOJ가 생각하고 있는, 일본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대략 0.6% 정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상 시점은 물론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 이번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약 3개월에 걸친 중장기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금리 인상했더니 물가 상승률이 다시 뭐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든가 제로 물가로 떨어진다든가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데이터가 뒷받침이 된다면, BOJ가 전망했던 그 기조대로만 움직인다면 대략 0.6%라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예상 시점에 대해서 블룸버그 서베이 결과를 보니까 아마도 향후 베이스 시나리오를 보면은 아마도 10월 정도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를 가정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 행보를 하긴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워낙 정부 부채가 많습니다. 정부 부채가 많고, 정부 부채가 많은 이유는 지출할 때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 어렵죠. 또 일본의 고령화율은 한국 고령화율보다 훨씬 높죠. 일본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합니다. 우리는 이제 20%를 향해 근접해 가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전체 인구에서 많은 인구가 고령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생산 연령 인구의 노동력 투입도 좀 부족하겠지만 부양 대상도 많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소셜 시큐리티 베너핏에 해당되는 정부의 재정 지출 영역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이죠. 이만큼 일본의 경우에는 가져가야 될 이 짐들이 많고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고, 일본 경제는 이 저성장이라는 국면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제 구조,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데이터가 과연 뒷받침될까 하는 의심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슈퍼 엔저, 어쨌든 금리 인상은 중립금리를 향해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0.5 이상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가 뒷받침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금리 인상을 차곡차곡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금리보다는 높은 방향을 향해 경제가 뒷받침이 된다면, 물가가 뒷받침이 된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또 금리를 정상화해 나가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중장기적인 시야를 생각해 본다면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는 추가적으로 좁혀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엔화 가치는 지금보다는, 그 슈퍼 엔저 시대보다는 그때를 작별 인사하면서 이제 다소 엔화 강세 기조로의 전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엔화의 강세 기조라는 뜻은 이제 엔화 약세로부터만 벗어난다는 뜻이지, 일본 엔화가 다시 강엔화로 전개된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들, 혹은 일본의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한들, 일본 경제 펀더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을 해도 높은 금리 시대로 가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슈퍼 엔저에서만 벗어날 뿐 일본 엔화에 투자하기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할 만큼 강한 엔화의 시대로 가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슈퍼 엔저에서 조금 점쳐 벗어나는 엔화 약세 기조로부터의 탈피 정도로만 보시고 일본 엔화가 강세화될 것이다. 강세화는 되지만 강엔화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제 의견까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이 5일이 시작된 주였죠. 지난주.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 장세였습니다. 특히 한 가지 굉장히 큰 공포감 중에 하나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였는데 그게 지금은 어쨌든 과잉 우려라고도 진단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엔캐리 청산이 진행될 것인가? 엔캐리 청산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게 실제 진행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걸 어떻게 우리는 진단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청산,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이 unwinding. 그러니까 결국 많은 일본의 금리가 싸니까 일본에서 차라리 돈을 빌려다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더 비싼 금리의 시장에 저축을 하면 일단 돈은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일본은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이유가 요인이 유인책이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일어나는 거, 언와인딩이라고 합니다. 되갚는 거죠, 다시 되돌려 놓는 것. 그러니까 언와인딩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역사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급진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완만하게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급진적 청산이 있었을 때 1998년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 급진적 청산이 있었는데 다 경제위기 때죠. 그죠? 이때 청산이 있었는데 코스피 하락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물론 엔캐리 청산에 따른 코스피 하방 압력만은 아니겠죠. 그 밖에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을 테니까 이게 오로지 엔캐리 청산만의 영향이다라고 분류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완만한 청산이 있었어요. 2002년에 그리고 2016년에 이때는 뭐 정말 큰 경제 위기급은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의 코스피 하락폭은 엔캐리 청산 때문이다라고도 또 볼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러니까 결국 급진적 청산이 일어나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높은 코스피 하락폭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완만한 청산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뭐 10에서 15%의 코스피 하락이 전개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엔캐리 자금이 보시는 것처럼 137조 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엔캐리 자금이 나갔었고요. 2020년부터 23년 내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차라리 돈을 빌리자. 그리고 그 빌린 돈을 그러니까 차라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빌리지 않은 돈도 포함되겠죠. 근데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 더 높은 금리의 국가에 저축만 하더라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서 왔던 겁니다.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러면 뭘까?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빼고 풀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엔화는 커런시는 더 낮은 금리예요. 그러면 차라리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매우 낮은 제로 금리로 대출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달러를 바꿔요.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은행에 저축을 해요. 근데 이 나라는 일본보다는 더 높은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 차 혹은 뭐 그밖에 다른 뭐 투자 수익률 차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를 진행해 왔었던 그 배경은 재밌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investing.com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엔화 가치가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이 스모 선수가 올라가는 장면입니까? 내려가는 장면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죠. 이 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이걸 보면 내려가는 장면이죠. 그죠? 그 내려가는 장면. 결국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환율도 마찬가지 엔저 시대였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진행됐었던 배경과 달리 청산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은 일단 일본의 금리를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대략 한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래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어요. 그죠? 특히 22년, 23년, 24년 상반기까지 세계 모든 국가는 뭐 금리를 하나같이 인상을 해왔는데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으니 엔캐리 트레이드는 대대적으로 일어나 왔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다면 이제 일본이 금리를 두 차례 3월에 7월에 인상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서 0.5 이상을 향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유인이 이제 좀 꺾이는 거겠죠. 특히 좀 재밌는 표현을 해 드리자면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와타나베라는 이 일본 이 표현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김씨, 이씨 이런 뭐 대표적인 흔한 성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근데 부인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의 저한테는 이제 예를 들면 김씨 아저씨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김씨 아저씨 아니면 김부인 뭐 이런 느낌? 김씨 부인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느낌을 왜 써왔냐면 일반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국제금융가에서 일본 외환 투자자들을 부르는 용어로 많이 일컫고 있고요. 국경을 넘나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계속 추진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본인 일반 투자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명칭은 이제 여성을 뜻하겠지만 그냥 명칭과 상관없이 남녀 불문한 모든 일반 투자자를 가리키고요. 근데 전통적으로 일본 가정에서는 가계 저축이나 투자를 전담해 왔던 그 주체가 일본의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아 뭐 이 방송에서 아줌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일본 아줌마 부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 용어 사전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더 좋은 표현은 김여사 혹은 뭐 김부인 뭐 소피아 부인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소위 개미 투자자들이 외환 거래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일본의 나라적 특성상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그런 투자의 움직임,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겠죠. 기관이나 금융사나 혹은 뭐 공적 기관도 마찬가지 하겠죠.
그런데 일반 개인들도 하고 있다. 근데 유독 일본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일어나 왔는지 살펴보면요. 최근 개인의 그러니까 FX 거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X 거래 규모라는 이 뜻이 뭐냐면 개인의 외환 증거금 거래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의 외환 증거금 거래. 그러니까 이 증거금 거래가 22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여기. 그쵸? 이게 일경엔을 상회한 겁니다. 일경엔 상회했고요. 그리고 23년에도 그 수준을 유지했고요. 24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가 전부인데 그러면 이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22, 23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월 평균 거래 규모를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22년, 23년, 24년 6월까지의 누적분을 월 평균 거래 규모로 계산을 해보면 22년, 23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24년 상반기까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매우 강하게 그 어떤 해보다도 강하게 일어났었던 해다. 왜냐하면 22, 23, 24년은 긴축의 시대고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시대였는데 일본만 나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동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가 연간 단위로 일경을 넘어선 금의 일경N을 넘어선 규모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는데 그게 실제 얼마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는지를 보려면 제가 이 환율과 함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보세요. 거래 규모가 빨강색인데 환율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하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특히 24년에 슈퍼 엔저를 기록했기 때문에 슈퍼 엔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거세게 일어났었던 것이다. 24년 상반기까지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배경을 설명드렸다면 이제 나갔었던 돈 그러니까 일본 돈이 일경엔 이상이 매년 나갔었는데 22, 23, 24 나갔었던 돈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면 물론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나 금융사들이나 뭐 증권사나 이런 대대적으로 더 역시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난 7월 말일자로 일본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서 그러고서 그 다음 주에 어 슈퍼 엔저의 시대가 끝났죠. 그래서 슈퍼 엔저의 시대, 슈퍼 엔저와의 작별이라는 주제로 경익남 시리즈 영상이 이미 올라갔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는 것일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절차가 언와인딩이 시작되는 걸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캐리 청산 여부,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청산이 일어나는지 그것은 일본의 옌 난 커머셜 넷 포지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맞냐 수입이 맞냐 이런 것처럼 매도가 맞냐 매수가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0을 기준으로 밑돌면 어때요? 매도 포지션인 거. 순매도 포지션. 그죠? 그리고 위에 있으면 순매수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엔화를 매도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로 근래에는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났었던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위에가 두꺼워요, 아래가 두꺼워요. 아래가 두껍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덜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청산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런 청산 절차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청산이죠. 쭉 올라가는 게 청산인 거예요. 이게 16년, 2020년 역시 이런 청산 절차가 일어날 때마다 소위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청산 시그널이 있는지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여부의 어떤 히스토리컬한 옛날부터 장기간으로 한번 그려본 거고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코로나19 터졌을 때, 그죠? 그때 엔퀘리 청산이 일어났었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 이게 청산입니다. 근데 그 청산이라 함은 0을 통과해서까지 올라가야 청산이에요. 이게 청산 과정인 거, 이만큼이. 그죠? 그리고는 다시 엔퀘리 트레이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값이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자, 최근 기준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자, 최근 6개월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0을 기준으로 보셨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공포감이 들었었던 지점이 이 구간인 거예요. 이 구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갔어요. 자,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점에 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인데, 이 값이 아직도 순 매도 포지션이니까, 일본화를 던지는 포지션이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아직은 순 매도 포지션, 엔캐리 트레이드가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왜냐하면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을지라도 여전히 미국 금리가 5.5%고,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은 5.5%, 일본은 해봐야 0.25%. 여전히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5.25%포인트나 차이가 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지라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주춤해지거나 실제 이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청산이죠. 청산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은 있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일어날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8월 초에 있었던 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공포감, 과잉 공포, 우려감이었지만, 그러나 8월 중순이 되거나 실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절차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 추가적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어쨌든 미국의 주식을,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 통화가 엔화인데, 엔화 자금이 빠져나가면 미국 주식이 더 추가적으로 조정될 수 있고, 미국 장이 조정되면 한국 장도 같이 조정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는 변동성이 매우 심한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8월, 9월 동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시장을 읽어 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 사실 제가 investing.com에 있는 이 사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죠. 일본이 깜짝 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깜짝 금리 인상을 한 건 어쩌면 정치적인 결정 아닌가 하는 해석도 굉장히 강합니다. 정치적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한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잘 안 됐거든요. 물론 통화 정책의 당국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 해요. 통화 정책의 카드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여건이 돼야 하는 건데
여건도 안 되는데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그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요. 일본의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시면 보세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좀 많이 근원 물가 상승률들이 신선식품을 제외한 경우, 또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경우, 또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경우를 봤을 때 2%에 도래했고, 그리고 제가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한국은행에 동경사무소가 있어요. 뉴욕 사무소, 워싱턴 사무소, 뭐 이런 몇몇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 뭐 이렇게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 동경사무소에서 일본 물가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러니까 저의 판단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3.0, 4.2, 3.7에서 2.2%로 많이 둔화되고 있다. 미국 기준 근원물가 상승률은 2%를 하회하고 있다. 서비스나 뭐 이런 것도 완만하게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뭐를 우려할 수 있냐면 일본이 22년, 23년에 목표하는 2%를 상회하는 물가를 받지만 지금은 다시 2%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 7월 말에 했으니까 8월, 9월에 작용을 하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8월, 9월, 10월 동안 일본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기록하거나 0%대를 향해 내려가면 다시 잃어버린 20년, 30년에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또 다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2% 수준 혹은 2%를 소폭 밑도는 국면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국면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우 부담스럽다. 그 밖에도 민간 소비 전망을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24년 보시면 23년에도 뭐 마이너스 증가율을 쭉 보이다가 기저효과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민간 소비의 증가율이 전기 대비 이렇게 둔화되는 거의 0에 수렴해 가는 이런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는데 자료를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네,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죠.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재. 또 그 밖에도 실질 GDP 증가율도 일본 경제가 21년에 반짝 2%대 성장을 했지만 22년 다시 1%대, 23년 1, 24년 1%가 좀 어려운 느낌, 25년도 그냥 그런 느낌. 이런 국면에서 과연 일본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0.5 이상까지 할 수 있을까? 의견은 그럴지라도 실제 그러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다가 8월 초에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뭐 12%인가에 쭉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어가면서까지 정말 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렵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금리 인상할 여건이 안 된다.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봐도 이제 2%대로 완전히 부합했는데 이 2%대에 왔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해 버리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1% 밑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좀 어렵다. 가능하지만 좀 어렵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일본이 추가 금리 인상의 신호를 던지거나 하면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일본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지라도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하는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좀 힘겨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0.5%를 향해 인상해 나갈 거라고 가정해 보고요. 좀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가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로존의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됐고 영국도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엔퀘리 청산이 일어날 수 있겠다. 물론 아직도 일본 금리가 다른 나라 금리보다 낮고 앞으로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급격한 청산 절차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완만한 청산 정도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달러를 가져다가 엔화를 엔화로 저축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나갔던 돈을 가져올 수는 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나갔던 돈을 가져올 수 있다. 혹은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내보낼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엔캐리 청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캐리 현상이 아니라 엔캐리의 청산 절차, 나가 있던 돈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엔캐리 청산의 시그널은 이미 나왔고 거의 지금 순매도 상황이지만 0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일본의 금리 인하 신호가 강하게 전개되거나 혹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가 강하게 전개되거나 일본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엔캐리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가지고 금리 인하가 다시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엔캐리 청산 절차로 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지면 그러면 그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그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 경로는 충분히 생각할 만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면서 요 녹화는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그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는 그 조금 특이한 지표가 네. IMF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GDP 갭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GDP 갭이라는 게 이제 잠재 GDP하고 실제 GDP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네. 그러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면은 그거는 이제 경기가 다소 과열이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잠재 GDP에 못 미친다 그러면은 경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네. 거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리는 잠재 GDP보다 낮으면은 금리를 내리는 거죠. 내려서 그렇죠. 좀 다른 걸안 확장을 보고 판단할 하는 때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잠재 GDP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이제 경기를 좀 쿨다운 시키고 이게 이제 통화 정책의 기본인데 네. 우리나라는 2012년 정도부터 예. 2025년까지 한 네. 12년, 1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예요. 네. 예, 계속 우리나라는 그 잠재 GDP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네. 실제 GDP가. 네. 2020년 정도만 한번 이제 코로나 때 한번 일시적으로 반등했을 때 그렇죠. 그때만 살짝 넘었었고 기저 효과 때문에. 예, 살짝 넘었었고 나머지 기간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금리 차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금리 정책을 제대로 못 썼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조금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제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계부채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 관련돼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네. 환율도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네. 예를 들어서 뭐 1,300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니까 일시적으로나 뭐
당분간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원화값이 강세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통화 정책의 룸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환율이 또 불안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또 이제 그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정학적인 요인도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뭐 글로벌 전쟁이라든가 뭐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율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저희는 통화 정책의 룸이 더 좁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저도 이제 참 많이 공감하는 게 뭐 금리를 인하해야 할 이유를 대세요 그러면 100가지 될 거고요. 예. 금리를 뭐 인상해야 됩니다. 혹은 동결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또 100가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예.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비유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비교합니까? 통화 정책은 예. 비다. 예. 비를 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는 거다. 비. 예. 아, 예. 재정 정책은 물조리개다. 어. 그러니까 화분이 여러 개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경기라는 화분, 아, 고용이라는 예, 예. 화분, 아, 그러네요. 외환 시장이라는 예, 화분, 예, 예. 혹은 가계부채라는 화분, 부동산 시장이라는 화분, 음. 수많은 화분들이 있는데 음. 재정 정책 관점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에만 물을 예, 주면 돼요. 예, 예. 근데 금리는 비를 내릴지 말지만 결정하기 때문에 예, 예. 어떤 화분한테는 물이 넘치는데 비를 줘야 맞습니다.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어떤 화분한테는 물이 부족한데도 물을 못 줄 수도 예,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통화 정책은 비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어렵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만을 고려한다면 경기라는 화분만 고려한다면 비를 내려줘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예, 예. 가계부채라는 화분을 보고 예.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화분을 보니 예, 예. 이거 금리 내렸다가 뭐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것 같다. 예, 예. 우려. 예. 또 금리를 내렸다가 뭐 외환 시장 불안이 또 야기될 예, 것 같다 예, 하는 예. 이런 다른 화분들을 고려하니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기가 또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 중에 어쨌든 지금 물을 내려줬을 때 이 모든 화분 중에 덜 죽는 방식으로 하겠다. 예, 예. 화분 100개의 화분 중에 그렇습니다. 예. 죽는 화분이 덜한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예, 예, 예. 어떤 방향, 어떤 화분한테는 어쨌든 원하는 방향대로 비가 내리진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 뭐 경제 전문 기자로서 정말 세상 친절한 그 설명을 해주셔서 이기는 경기, 지지 않는 경기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비와 물조리개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제 채널에 출연하셨으니까 항상, 예, 마음에 든다고 해주셔야죠. 아이, 그럼요. 농담이고요. 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네. 일단 환율하면 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달러의 영향력입니다. 예,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결의 주제가 되겠지만 예.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나 예. 달러의 영향력이 어쨌든 지금 세계화가 진전됐다가 좀 세계화가 좀 역행하는 모습들도 일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뭐 위안화도 또 브릭스 체제 하에서 예. 우리 브릭스 소속 국가들은 서로 우리 국가 통화로 거래를 하자라고 한다든가 또 중동 주요 국가들도 뭐 위안화로 일부 원유를 결제를 수락한다든가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행보가 달러의 어떤 예전과 같은 그 권위를 기축 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좀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예, 예. 그런데도 달러가 그 지위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정말 질문을 많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자꾸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은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승차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달러라고 하는 그 통화는 예.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차표가 그러네. 있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유레일 패스가 있듯이 월드 패스네요. 예, 그렇죠? 예. 월드 패스가 예. 있습니다. 예. 어디든지 네. 달러는 갈 수가 있는 그러네요. 그 승차권이 있고 네. 다른 나라 통화는 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미국이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할 때
미국이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할 때 이런 식의 어떤 달러가 갈 수 있는 그 달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행지들이 많이 늘어났죠. 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는 달러의 어떤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겪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이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확대가 될 때는 물론 달러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세계화 어떤 전 세계의 교역이 줄어들고 전 세계가 이게 지역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을 때도 달러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그 달러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차표 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달러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미국에 공급을 하죠. 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를 올려서 미국 내 유동성은 흡수를 하게 되면 금리 차이를 보고 전 세계에 이제 여행을 가 있던 달러들이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또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 상의 어떤 그런 어떤 비상식적인 네.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경기 확장을 이어갔던 그 비상식적인 확장기가 진행이 됐던 것도 결국은 달러의 영향력이 달러가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정치적 외교력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달러의 영향력은 상당 기간 갈 거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외환 거래액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원래 이제 외환 거래액이 이제 수출입할 때 결제 대금 치르고 하는 그런 결제 통화로서의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수출입이니까 이게 사실은 200% 기준이거든요. 원래 200% 아실 겁니다. 200% 기준인데 200%를 가지고 이제 비교하기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 100%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 외환 결제 중에 한 44%가 그렇죠. 달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밖에 나머지 통화들 뭐 유로화라든가 뭐 엔화라든가 쭉 있는데 위안화가 6번째, 7번째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위안화 비중이 0%에서 지금 약 5%까지 올라온 거예요. 물론 비교는 안 되죠. 달러화의 비중 44%랑은 여전히 비교가 안 되지만 위안화의 비중이 0에서 5%로 올라오는 이 변화는 또 무시할 수 없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브릭스 체제를 더 굳건히 하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또 차이나, 중국 이들이 굳이 달러로 우리끼리 결제할 필요가 있겠어? 하는 어떤 방향성을 모으고 또 오펙 플러스까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만큼 그 글로벌 그 결제 통화에서 달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달러 패권이 제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만큼의 영향력은 없어지는. 지지는 않지만 좀 많은 그 골득실을 갖고 이기기는 또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달러라는 전 세계 기축 통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폐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 환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화폐에 대한 수요랑 비례를 하는 거거든요. 화폐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을수록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에 대한 수요는 지금 달러 수요의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면은 위안화에 대한 가치는 사실은 물론 뭐 환율로 인해서 기계적인 그
그 거래의 어떤 그 양은 결정이 되지만 네. 전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10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중국의 GDP는 거의 이제 뭐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미국을 능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GDP 규모로 보면은 뭐 중국이 상당히 미국의 뭐 60% 70%를 육박했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통화는 지금 보면은 아직 뭐 10%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좀 실물 경제보다도 통화에서의 어떤 달러를 따라잡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 부분에 대한 예. 그림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좀 많은 참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일본이 일본 여러 가지. 주제가 워낙 핫하고 예. 또 특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예. 이 충격파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진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지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었는데 예. 예. 그럼 엔캐리 청산을 논의하기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먼저 논의를 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예. 엔캐리 트레이드가 왜 일어났었다라고 보시는지 예. 기자님의 톤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금리 차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금리가 낮고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뭐 좀 얘기하는 그 무위험 차익 거래. 그러니까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거래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거죠. 그동안에. 맞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또 그 특히 이제 아베 정부가 들어선 2012년 이후에 이제 계속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피면서 네. 엔화를 뭐 계속 풀었고 그다음에 물론 뭐 미국도 제로 금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일본의 금리는 거의 0%, 미국의 금리는 뭐 5%가 네. 넘는 그런 금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익을 얻으려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저도 그 규모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네.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경원까지 예. 얘기하는 분들도 연간? 있고 총 누적 누적. 개념으로 예. 그다음에 또 뭐 한 몇 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원이요, N이요. 원. 조 N이니까 예, 이제 예. 뭐 N 원화로 환산하면은 예. 뭐 몇백조 원 N으로 정도 했을 때. 몇백조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야인데 그 규모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디에 어떻게 이제 있게 됐는지는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그렇죠. 생각을 하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갈 때는 그게 이제 금리라고 하는 그 금리를 쫓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돌아올 때는 금리보다 환율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금리는 1년에 이제 5%,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5%, 국채를 산다고 그랬을 때 일본은 뭐 0%, 뭐 0.25% 이렇게 되지만 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엔화가 160엔에서 지금 142엔까지 10%가 넘게 엔화 가치가 올랐거든요. 네.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달러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5%의 이자를 노리고 투자를 했다가 환차익을 지금 10% 보게 되면은 사실은 뭐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마이너스 5%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다시 환류시키는 동력은 환율에 있지 않나. 네. 금리보다는 환율.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려도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장에 상당히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네. 일본이 금리를 뭐 아무리 올려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역전되거나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0.25%고 미국이 지금 5.5%인데 예. 뭐 1%, 2%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뭐 한 2% 정도는 수익이 줄어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엔화 가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네. 상당한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금의 환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투자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고 돈을 빼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투자를 나갈 때하고 돌아올 때는 조금 다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가.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네. 이고 그래서 토론이니까 또 저도 이제 의견을 중간 중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가 대략 한 8년 정도 지속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반대로 22, 23, 24년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네. 그런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유독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대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22년에 처음, 그러니까 물론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을 좀 숫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경제 주체마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정부 사이드에서도 공공기관 사이드, 공적 기관도 역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하면 또 이상한 것이고 또 기업 사이드나 금융 사이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인데 예, 예. 근데 이 다른 주체들을 다 생각을 안 하고 개인이라는 주체 한정해서 보면 물론 이 개인 엔캐리 트레이더들을 소위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성별은 상관없습니다만 원래. 근데 이 개인의 외환 증거금 거래, 예. 그러니까 차익만큼만 돈을 받거나 보내는 그런 증거금 거래 기준으로 보면 22년에 최초로 일경엔을 초과해요. 아, 예, 예. 처음. 예, 그러니까 예, 다른 주체는 빼고요. 예. 다른 주체도 같이 봐야 되지만 음. 근데 개인의 외환 증거금 거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2년 처음 일경엔을 초과하고 23년, 24년 일경엔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24년도 일경엔 수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24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나가 있던 돈이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 그 미국의 금리 차를 고려해서 나갔던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역피봇의 시대죠. 예. 세계는 피봇의 시대라고 본다면 예. 일본만 나홀로 역피봇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역피봇의 역습을 이제 세계 경제가 받는 게 아닌가 예. 이런 흐름인데 그러면 정말 그 그래프를 또 다른 걸로 분석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환율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청산 규모가. 예, 예. 그래서 환율 그래프랑 거의 상관관계가 1에 가깝습니다. 거의.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갈 때는 금리 차를 보고 나가지만 예, 예. 들어올지 여부는 환율을 가지고 본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봅니다. 근데 이제